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을 선택하는 시간,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보물을 찾으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아름다운 보물과 그 속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에 오르게 되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세월과 함께 사라져버린 절이 있습니다. 가문사라는 절인데요. 그 절의 흔적은 절터에 남겨진 쌍둥이 석탑만이 증명을 하고 있죠. 이 쌍둥이 석탑은 가문사지 3층 석탑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느 날 이 낡은 돌탑 아래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찬란한 황금빛에 화려한 장식이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가 않죠? 자, 이 보물의 이름은 가문사지 사리장엄구인데요. 즉 부처의 사리를 담는 함을 말하는 거죠. 이 사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마치 봉이 나듯이 겹겹으로 쌓아 놓았는데요. 외함 안에 또 다른 함이 있고 그 내함 안에는요 사리를 담은 유리병이 있습니다. 자, 이 사리병에는요 금으로 된 받침대와 뚜껑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곳을 만져보니까 뭔가 좀 어돌도돌한 게 만져져요. 근데 분명 뭐가 있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실험실의 온갖 도구들까지 다 총동원이 됐습니다. 이 특수 현미경으로 자그마치 이 100배나 확대를 하게 되죠. 그제서야 아주 조금씩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쪽이 받침대고요. 또 이쪽이 뚜껑인데요. 여기 아주 작은 금 알갱이가 꽃 모양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는데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름이요, 뚜껑의 지름이 1.2cm 정도라고 하니까 손톱에서도 이 새끼손가락 손톱 정도 될까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현미경으로 100배 확대한 데다가 지금 여기 또 100배 정도를 더 확대한 그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알갱이 있죠? 이 작은 알갱이. 그럼 이 알갱이는 얼마나 컸을까요? 지름이 무려 0.3mm였습니다. 0.3cm 아니고요. 3mm 아닙니다. 0.3mm. 자, 홍영미 씨. 예. 지금 머리카락 하나 뽑아 보실 수 있어요? 아니야 있어. 아니 뭐 머리숱이 제일 많은 관계로 또 사랑하는 후배고여서 뽑았다고 하고. 와 진짜. 와 9개를 뽑았네. 자, 지금 들고 계신 그 머리카락 굵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게 바로 0.3mm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이 좀 침침하신 분들은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수준의 두께예요. 이 머리카락 굵기의 금속 알갱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아직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리 내함에는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4마리의 사자와 또 신인상, 보살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 눈, 코, 입 하나하나, 심지어 표정까지 다 보이는데요. 아주 온화한 부처님의 모습이죠. 근데 이 정도로 표현하려면 이 얼굴이 아무리 작아도요, 적어도 한 3cm 정도는 돼야지 이 디테일들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 코, 입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얼굴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mm입니다. 네. 상상이 안 가시죠? 그리고 이 천장에는요, 이런 종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뭐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풍경인데요. 그나마 얘는 좀 커요. 예, 쌀알 크기였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에 100배 확대로는 어림도 없어서 200배 확대까지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표면에는요, 아주 작은 금 알갱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갱이의 크기 또 나오죠. 또 어느 정도였을까요? 0.3. 역시 0.3mm였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걸 3개씩 이어서 붙여놨는데 그 이음새가 아주 정교하고 매끈합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땜질을 했는데 뭐 옆에 묻거나 뭐 튀어나온 흔적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정말 인간이 만든 게 맞는 걸까요? 1000년 전 인간의 솜씨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지금의 장인들이 만들었다 해도 쉽게 믿기 어려운 신의 경지. 혹시 외계인이 왔다 간 건 아닐까요?
왔다 갔네. 아니면 혹시 진짜 신의 손길이 닿은 걸까요? 자, 이 기묘한 사리함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리장엄구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막 뭔가 좀 미스테리가 숨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리장엄구 외함입니다. 이 사면을 둘러싼 우락부락한 사나이들 보이시죠? 이 사천왕이라고 불리는 그 부처의 이 법을 지키는 수호신들입니다. 아주 뭐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죠? 그리고 작은 얼굴에 뭐 눈썹이며 눈이며 굉장히 부리부리합니다. 상당히 좀 짙은 인상이죠? 콧수염도 국내에 흔하지 않은 스타일의 외국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콧수염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 얼굴이 의외의 곳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경주 낭산 사천왕사에서 발견된 녹유 소조상인데요. 앞서 만나본 가문사지 사리장엄구의 사천왕과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행히도요, 이 소조상에 대한 기록은 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양지라는 스님이 만들었다고 해요. 삼경유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죠. 신기하고 괴이하며 잡다한 기회에도 두루 통달하여 그 신묘함이 비할 데가 없었다. 심지어 양지가요, 요술을 부렸다는 설화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마지막에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남겨놓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를 상상해 볼 뿐이죠. 이 서양의 유명한 박물관에 가면 르네상스 시대 작품을 보고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은 예술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1000년 전 통일신라의 화려한 르네상스를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는 가문사지 사리장엄구입니다. (5mm의) 얼굴에 눈이면은 0점 몇 mm인데 그거를 이렇게 팔라면은 그 사이 또 콧구멍도 2개 했을 거 아니에요. 와, 그거 어떻게 해, 그걸? 이다지 선생님하고 저는 계속 우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계속 이러면서 왔는데 이게 0.3cm가 아니고 자꾸 밀리미터라고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거기에 사천왕의 머리 결이 막 다 살아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작업할 때도 그러니까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걔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밥 먹고 해, 밥 먹고.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지. 콜 3개 그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집중력도 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땐 뭐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외계인이 아닐까. 그 학자들이 유추하는 거는 아마 그 어마어마하게 그 성능, 좋은 성능 가진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았나. 아무리 돋보기가 있어. 실제로 동경잡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수정을 갈아서 신라인들이 돋보기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덕여왕께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보물 중에 하나가 돋보기셔서 태양빛을 모아서 뭔가 불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돋보기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유물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양지라는 사람이 서역인이라는 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사천 왕들의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당시 그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리고 얼굴 모양도 뭐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죠. 머리 스타일이 그 옛날에 모차트나 베토벤 했던 그런 파마머리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얼굴은 약간 징기스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외국인이 신라로 파견 나왔다 뭐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유사를 보면 그 딱 첫머리에 뭐라고 나오냐면 양지는 고향과 조상을 알 수 없다라고 딱 나오거든요. 보통
천민이든 귀족이든 간에 뭔가 여하간에 어디 사람이더라 아니면 천민이더라라고 하는데 고향과 조상을 알 수 없었다라고 딱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 이게 외국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얼핏 들고요. 사실 양진이 기록상으로는 최초로 기록되는 조각가이고요. 이 사람이 또 승려였기 때문에 불교 예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판도 쓰고요. 그러니까 뭐 서예나 공예 그리고 조각은 물론이고요. 이 사람이 또 싱어송라이터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참 못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 풍요라는 그 노동요를 만들었는데 아주 막 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즐겁게 서로 더 많이 날아오려고 막 흙을 날랐다.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 보면은 그 지팡이를 이렇게 또 던지면은 거기다가 시주를 하면 딸랑딸랑거리고 시주를 하면 또 이게 또 다시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팡이가 섰다고 중. 네, 뭐 그거.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과장될 이 수 사람이 있는 그 거죠. 멋진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여기다 이렇게 도포를 이렇게 딱 덮으면은 얘가 저절로 날아가서 에이. 민가로 날아가서 이제 뭐 그 시주를 받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계인 사실 좀 아니에요? 굉장히 믿기 힘든 얘기인데. 제가 이제 컬른 대성당 근처에 사는데 컬른 대성당에 큰 이런 정말 금으로 만든 함에다가 동방 박사의 유골이 간직되어 있어요. 여기도 혹시 뭐 어떤 주인인가요? 일단 그 사리함이 발견된 가문사를 지은 왕은 문무왕입니다. 네, 통일신라의 문무왕인데 서탑에는 사리가 1개가 발견됐고 동탑에서는 사리가 50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동탑의 50개 중에 일부가 문무왕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본인이 계속해서 나라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눈을 감으실 때쯤에 신라에 계속 일본의 압박과 공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뼈가루를 아예 수장 그 바다에다가 묻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문왕이 생각하기엔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를 걱정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기리면서 가문사를 지었던 거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중국의 만리장성, 뭐 아주 거대한 작품들을 보고 우리는 뭐 세계 10대 불가사의다라고 얘기하죠. 야,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저는요, 신라의 0.3mm의 기적이야말로 세계 그 어떤 미스터리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경지, 초미세 예술의 궁극, 가문사지 사리 장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유난히 사랑했던 독일의 신부 노르베르트 베버는요, 1925년 꿈에 그리던 금강산에 오릅니다. 한 권의 책을 들고 말이죠. 기암 절벽이 나를 감옥에 가두는 듯 거대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금강산은요, 책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독일인 베버를 금강산으로 안내한 책, 100년 넘게 인기를 누린 스테디셀러, 호동살악기입니다.
호동설악기 이름이 참 재밌으시죠? 자, 충청도 호서지방의 호, 금강산과 관동팔경의 동, 평양과 의주 관서지방의 서, 한양의 락, 호동설악. 이 지역을 다 다녀왔다, 여행을 했다 해서 호동설악기입니다. 이 책의 여행 코스가요, 제천의 의림지에서 금강산, 설악산. 절대로 만만한 코스가 아니에요. 직선 거리로만요 1000km가 넘거든요. 심지어 여행 기간은요 한 달이 훨씬 더 넘었다고 해요. 보통 양반들도 여행할 땐 아무리 길어도 20날을 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이 호동설악기 저자 대체 누굴까요? 그의 이름은 김금원. 그런데 이분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예요. 조선에서 여자는 여행을 절대 금지했다고 해요.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에는요, 절에 오르는 여자, 산천에서 놀이를 즐기는 여자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 땅땅땅, 이런 무시무시한 조항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규방에서 갇혀 있어야 할 여자가 금강산을 여행했다, 그쵸? 조선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별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와, 대박. 금원이 여자라는 거 아무도 몰랐거든요. 때는 춘삼월, 강원도 원주에 살던 금원은 머리를 이렇게 사내아이처럼 닦고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행길에 막 오르는데요, 그때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이냐? 고작 14살이었대요. 조선시대에 15살이 되면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비녀를 꽂았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은 해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는 이 조선의 여인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15살 코앞에 둔 금원에게는 그 여행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영영 갈 수 없을지 모를 그런 여행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금원은 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여자로 태어났다고 규방 깊숙이 들어앉는 게 옳은가요? 한미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분수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금원은 마침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열네 살 소녀의 눈에 비친 금강산은요, 진짜 너무나도 신비로운 곳이었다고 해요. 물소리가 마치 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골짜기는 쪼개지는 것 같았다. 이게요 14살 소녀의 감성입니다. 진짜 멋있죠? 근데요, 금강산 중에서도 진짜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기암절벽 사이로 흐르는 계곡, 이 만폭동의 풍경을 본 양반들은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이를 찬양하는 글을 경쟁하듯이 너럭바위에 새겼다고 해요. 이에 질세라 금원도 그 옆에 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뭐라고 썼게요? 나도 왔다 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썼다고 해요. 이렇게 인증샷을 딱 남긴 거죠. 그때부터 내려온 거구나. 14살의 천진난만함에 느껴지지 않아요? 자, 이곳은요 관동팔경의 핫스팟 총석정입니다. 이 풍경을 금원은 딱 한마디로
한마디로 명쾌하게 묘사합니다. 6면 천만 기둥. 어때요? 진짜 기가 막히죠? 금호는 여행하는 곳곳마다 그 감상을 스스로 시로 이렇게 딱 남길 정도로 글솜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그 정도 문학 소녀라면 이 스펙타클한 경험을 어떻게든 글로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럴 수가 없다고 해요. 왜? 그렇죠.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공부를 하면 쓸데가 없고, 여자가 시를 쓰면 알려지기는커녕 사라져야만 한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허난설원 아시죠? 그녀의 유언은요, 자기가 쓴 시를 모두 불태우라는 거였대요. 그리고 이뮨지당은요, 자기가 쓴 글을 제발 장독대 덮는 데 쓰지 말았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금원도 20년, 무려 20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살, 그녀의 운명을 바꿀 4명의 베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운초, 경산, 죽서, 경춘. 하나같이 시문에 뛰어나고 풍류를 좋아하는, 아주 좀 놀 줄 아는 그런 조선의 언니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시에 대한, 여자에 대한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해서 삼호정이라는요, 정자를 지어서요, 아지트로 이렇게 딱 삼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시모인 삼호정시사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5명 여인 모두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원 없이 펼칠 수 있었다고 해요. 34, 금원 역시 20년 전에는 쓸 수 없었던, 아니 쓸 엄두조차도 못 냈던 호동설악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한문 쓰는 건 금지되었고, 여자가 생전에 자기 문집을 내는 것조차도 더더욱 불가능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금기를 뚫고 마침내 호동설악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금기를 뚫고 모든 벽을 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룬 언니.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조선의 걸크러쉬죠. 14살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고, 34살 글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김금원. 그녀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호동설악기였습니다. 저 정도의 여장부라면 뭐 저희들도 만나자마자 누나 술 한 잔만 사주세요. 뭐 거의 뭐 이 정도죠. 예. 누님이죠, 누님. 누님. 예. 제 14살 때를 생각해도 사실 14살 때 뭐 하셨어요? 그냥 학교 앞에서 떡볶이 사 먹고 뭐 그랬죠. 맞아요. 어디 여행을 감히. 아마도 그렇게 뭔가 절박하게 본인이 이게 마지막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실행에 옮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14살 나이에 보면은 엄청나, 1000km? 예, 1000km요. 그런데 1000km인데 하루를 따지면요, 1000km면 30km를 하루에 걸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35,000보 정도 걸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걸 다 계산해봤어요. 와, 이거 거의 이거는 여행이 아니라 그쵸. 고행이 맞네요. 그쵸, 고행이죠. 예, 진짜로. 그때 14살. 나온 말이야.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이미 그때 나온 말. 아니 그러면 금원이라는 인물이 자기 부모님을 설득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허락해주는 부모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게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네. 지금 막내가 대학 3학년인데 그 방학 때 이제 그 유럽 여행을 친구랑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안 보낼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14살은 제가 볼 때 안 보낼 것 같은데 안 보내지 않을까요? 아이, 너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저기 14살에 어딜 가?
아까 멋있다고 걸크러쉬라고 그러더니만 에이, 남 얘기할 본인 때는 얘기 되니까 또 강하네. 요새 유행하는 말 있잖아, 내로남불이라고. 그렇지, 내로남불이네. 실제로 이렇게 조선시대 남장 여장 아니 남장 여장. 남장 여자한 사람들이 많았네. 규방의 그런 소설들을 보면은 남장 여자를 소재로 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방한님정 같은 경우에는 남장 여자가 이제 남장을 하고 과거 시험을 봐서 막 이렇게 활약을 하는 내용이라던가 여자로서 이제 한계가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뭔가 숨이 트이는 하나의 계기였던 거죠. 근데 약간 그건 약간 동양 문화의 좀 흔한 줄거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란 보면도 물란이 이제 자기 남자 군인으로 이제 복장해서 나가고. 그래서 그 성균관 스캔들 그리고 구름이 그린 달빛 맞아. 이제 남장 여자 이야기는 시청률 보증수표지 않나. 맞아요. 그게 뭔가 아슬아슬하니까 또. 호동설악기를 보면 푸른색 휘장을 두른 뭐 가마에 앉아서 갔다든지 혹은 이렇게 누구 아이를 시켜갖고 차를 마셨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혼자 14살짜리가 남장을 해갖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대부를 따라갔다면 혹시나 기녀의 신분으로 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여성들이 모여서 뭐 시도 쓰고 하는 건 약간 유럽의 살롱 문화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살롱 문화. 살롱. 예. 사무정 시사가 19세기에 원래 이제 시모임을 이 시기에는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가졌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5명의 여인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자라는 공통점 외에도 가슴 속에 굉장히 한이 많은 사람들.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기생의 경험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다 공통점은 양반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이제 소실이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 한계를 넘어보려고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독일인 신부가 구해서 볼 정도의 책이라면은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자가 쓴 책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질 수가 이게 막 있을까요? 대놓고 읽힌 건 아닌데 뒤에서 엄청 유명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도 그 필사본 2개인데 필사본이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남자들이 이 김구먼의 시를 받으려고 굉장히 난 오늘 김구먼의 시를 받았어 하고 굉장히 또 자랑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음에 태어날 때는 후세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갖고 한번 세상을 한번 이렇게 호통을 한번 치는 그런 시인이 돼보자 이런 식으로 또 다짐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금원이 자신이 호동설악기를 쓴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글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금원이 호동설악기를 남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금원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를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금원의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스튜디오를 밝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는 말이죠. 조선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청년이었습니다. 예, 그때가 어떤 때냐?
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예. 그냥 뭐 태어났다 하면 그냥 평생 동네하고 이웃 동네 정도 살짝 이렇게 벗어날 일 요거밖에 없던 시기죠. 예. 그런데 그런 팔도 유람이 아니라 세계를 일주합니다. 나는 광명의 세계를 보았다. 그야말로 눈이 그냥 번쩍 뜨인 겁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말이죠, 폭풍의 한 가운데에 있었어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그냥 온갖 나라들이 한반도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때라 이 얘기입니다. 세계를 유람한 청년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변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선이 앞서 나가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청년의 이름은 말이죠, 민영익. 명성황후의 조카였고요. 17의 과거에 급제해서 말이죠, 19의 재상의 자리까지 오른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그림은 말이죠, 바로 그 청년이 즐겨 그리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도대체 뭘 그렸길래? 난입니다. 난 그림. 의외죠. 이게 좀 고루한 것 같단 말이죠. 예. 사실 민영익은 말이죠, 19세기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난 그림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를 난계라고 붙였는데 무슨 뜻이냐? 난초 미치광이다. 오늘 들고 나온 그림의 제목은 녹은 묵난도입니다. 말이죠, 이 그림이 좀 독특해요. 두 무리의 난이 말이죠, 비스하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이게 난 그림에선 찾아보기 힘든 구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파리를 한번 볼까요? 예? 사실 난 그림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일필휘지, 파! 가늘고 그냥 길게 파! 쫙 뽑아내야 되는 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파리는 좀 거칠어요. 난초를 그렸는데 대파를 한 그냥 네단 저렇게 그냥 툭 세워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 예, 대파예요. 예. 민영익 선생이 원래 이렇게 난을 못 치는 사람이었나? 아닙니다. 민영익 선생이 그린 노여풍지도라는 작품입니다. 자, 보시면 난이 살아있어요. 툭 치면 탁 하고 그냥 툭툭툭, 그냥 튕길 때 탄력이 딱딱 있습니다. 매끄럽고 아주 생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꽃망울을 좀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막 향이 탁 나는 것 같아요. 예, 이 두 작품 같은 사람이 그린 게 맞는 걸까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보시죠. 네, 고종 황제는 강제로 폐위되고 황후는 일본 자객에게 아주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민영익도 이 피바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조선의 자주적인 개화를 꿈꾸다가
열강의 위협을 받고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뒤로 중국 상해와 홍콩을 떠들면서 객지 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조국만을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수감되자 말이죠. 엄청난 자기 재산을 쏟아부어서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망명 중에 자신의 호도 새로 지었는데 말이죠. 그 똑같은 이름을 상해에서 머물던 집에도 붙입니다. 천심죽제. 꿈속에서나마 1000번이라도 한양 그 죽동의 고향집을 찾아가는 방이다. 비록 지금은 내가 이영만리 타지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태어난, 내가 자라온 강산, 살아온 이 그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고향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믿고 또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1910년 조선 왕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조국을 잃은 그 마음, 그래서 민영은 붓을 든 겁니다. 이 그림의 꽃을 보면요, 고개를 팍 숙이고 있습니다. 이 꽃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 꽃들이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두커니 툭 서서 고개를 탁 떨구며 뚝뚝 눈물을 흘리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땅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뿌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허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리 잡을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은 뿌리 내릴 곳이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 단 한 줌의 흙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이 좌절로 끝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빽빽하게 선 이파리를 보세요. 철사를 잘라놓은 것처럼 꼿꼿합니다. 매섭고 옹골차죠. 아래쪽 꽃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으로 쭉 올곧게 서 있어요. 한때 전 세계를 들고 새로운 조선을 꿈꾸던 젊은 청년의 기계와 의연함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파리를 한번 보십시오. 끝없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종이 밖으로 쭉쭉 뻗어가고 있어요. 이 이파리를 그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내 나라는 명을 다했지만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겠다. 이제 조선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제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통탄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녹은 묵란도입니다. 저도 어차피 이제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나한테 약간 뿌리고 약간 나한테 이 독일이라는 나라이구나 약간 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면은 정말 그 자기 정체성 그거 다 약간 없어지고 그냥 풍 떠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 잃은 것만 같은 슬픔을 느끼는 순간에 뭘 하실 것 같으세요? 각자의 장기를 살려서 저는 랩을 쓰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우리나라를 역사를 위해. 끝까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랩을 쫙 멋있게 국민 정서가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노래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도 옛날에 이제 그 힘들었던 그 시절에 울 밑에선 봉선하야 이런 노래 좋다, 우리 좋다. 민족의 어떤 그런 좀 가슴을 달래주던 노래가 있고 근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시절에 세계 일주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1880년대 고종이 그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파견하는 사절단을 만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첫 번째 11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영익도 사실 그중 한 명이었어요. 미국만 갔다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군함 타고 세계 일주 딱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만일 이런 상황이다. 박성광 씨 갑니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가 내는 건지 달라요 거기서. 공짜입니다. 예. 거기 가요. 지금 아, 가요? 다 싸놨어요 지금. 그래요? 예. 아직은 그런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러는 모양인데 때로는 그 돈보다 중요한 게 이제 와이프가 이거 어떻게 오케이를 허락을 해주냐. 해주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네. 세계 일주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유럽도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독일도 갔겠죠? 내륙 깊이 있게는 못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로 가니까. 그 중간에 폭풍우도 만나고 아주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여행의 여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로마도 갔었고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도 가게 되는데요. 네, 이집트도 가게 돼서 이집트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피라미드도 갔어요. 피라미드. 맞아요. 피라미드를 네, 피라미드를 이제 갔는데 미국인들은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니까 위에 또 한번 올라와 봐라, 안에도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했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무덤이라. 피라미드는 무덤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무덤은 유교적인 의미에서는 침범하면 안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익 선생의 초상 화가 아니라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제 그 시대가 이미 사진을 찍던 시대니까 그럼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어떤 걸 수도 많이 보던 있어요. 분이에요. 이 사진 그 사진이잖아요. 에릭 닮은 신화의 에릭 분을 많이 닮은 사진으로 유명해진 이 사진이 바로 이분이 민영익 선생입니다. 근데 사실 사진에 좀 독특한 점이 있는 게 보통 이렇게 앞을 보고 찍는데 시선도 옆이고 옆모습을 지금 보고 네. 찍은 모습이 있어요. 이 에릭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연예인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화보 찍을 때 내가 어느 쪽이 잘 나오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문물을 보고 온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그 시대에도 알았던 게 아닌가. 그 사진이 다 오른쪽 귀가 안 보이게 찍어요. 귀가? 예, 오른쪽 귀를 다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귀가 없는데 선천적인가요? 다쳤다. 네, 어떻게 예, 칼을 맞았어요. 좀 정말 이게 말씀드리기가 칼을 맞았는데 오른쪽 귀를 적나라하게 아주 제대로 탁 맞았기 때문에 오른쪽 귀가 민영익이 칼을 맞았다고 하는데 사실 민영익이 다치게 한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류하던 친구들이었어요. 왜냐면 나라를 뭔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개화파라고 하는데 같은 개화파 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네. 이런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이제 큰 부상을 당하게 된 거죠. 민영익이라는 분은 사실은 아까 뭐 애국지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상반된 평가를 갖고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뿌리 뽑힌 채 놓인 그木난이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수로야, 너 나라가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지? 그런데 절대 아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나 있니? 여러분, 녹음묵란도에 새겨진 아픔을 꼭 우리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0.3mm) 인간의 손씨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의 경지. 통일신라의 화려한 르네상스를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런데 이분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예요.
여자가 생전에 자기 문집을 내는 것조차도 더더욱 불가능했던 시대입니다. 나는 광명의 세계를 보았다. 눈이 그냥 반짝 뜨인 겁니다. 내 나라는 명을 다 했지만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겠다. 네, 천상의 컬렉션 호스트 세 분의 무대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쟁쟁한 세 가지의 보물 중에서 현장 평가단 여러분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천상의 컬렉션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는 호스트 김수로 씨의 녹은 묵난도가 올랐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지게 대미를 장식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과연 이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나, 애국심을 갖고 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시간이 아니었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트렌드 세터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저도 뭔가 이제 그 영감을 받아서 이 시대에 좀 트렌드 세터가 되고 싶다. 진짜 여러분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솔직히 호동 설악기 아는 외국인도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우리도 처음 들었어요.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